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 황당한 이혼을 한 20대 여성이에요. 24살인 제가 이혼녀가 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3개월이었어요. 그 3개월은 내 인생에서 가장 꿈 같은 시간이었지만 내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시간이기도 했어요. 연애 기간을 포함해 짧았던 결혼 기간은 줄리아 로버츠 주연의 귀여운 여인이라는 영화가 떠오를 만큼 로맨틱했어요. 마치 제가 신데렐라라도 된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결혼에 내 막을 알게 된 순간부터는 무시무시한 호러극처럼 변해버렸죠. 황당한 건 저는 이혼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내 손으로 직접 혼인신고서를 작성했음에도 저는 제 남편의 아내가 아닌 동거인으로만 인정되었으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황당하고 소름 끼치는 제 결혼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남편을 만나기 전 저는 애견 미용샵에서 애견 미용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어릴 때 꿈은 간호사였는데 대학에 갈 형편이 안 돼서 일찌감치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아빠는 제가 10살 무렵 엄청난 빚을 남기고 사라져 버리셨어요. 그 빚을 떠안은 엄마는 밤낮 없이 일을 해 돈을 갚아야 했어요. 하지만 여자 혼자 아이까지 키우며 쉽게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서 우리 모녀는 늘 빚독촉에 시달리며 살아야 했어요. 그래도 돌이켜보면 엄마랑 같이 살았던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가난했지만 의지할 수 있는 엄마 품이 있었으니까요. 제가 18살이던 고등학교 2학년 겨울, 늘 일과 빚독촉에 찌들어 살던 엄마는 동도 트기 전 일을 하러 집을 나섰다가 음주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나셨어요. 경찰로부터 엄마의 사고 소식을 들은 순간 저는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너무 막막해서 정상적인 사고조차 할 수 없었죠. 무슨 정신으로 장례를 치렀는지도 모를 정도로요. 장례라고 해봐야 연락할 친척도 없어서 장례식도 없이 화장을 했을 뿐이었지만 그나마도 담임 선생님이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제 손으로 엄마의 사망 신고를 하고서야 비로소 이 세상에 더 이상 나를 안아줄 가족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를 아빠는 집을 나가던 순간부터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엄마가 지난 8년간 죽을 힘을 다해 갚아왔지만 반도 갚을 수 없었던 아빠의 빚은 엄마의 목숨과도 같은 사망보험금으로 다 갚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더 아빠에 대한 원망이 컸어요. 아빠가 엄마를 죽인 거나 다름없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거든요. 비록 우리 모녀를 찰가머리처럼 쫓아다니던 빚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제 삶은 빈곤했어요. 아빠 빚을 갚고 나니 수중에 남은 돈은 200만 원 남짓이었거든요. 몇 달 월세를 내고 나면 끝나는 돈이었죠. 당장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고등학교 졸업식 날에도 오후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어요. 친구들은 다들 꽃다발을 들고 가족들과 함께 외식을 하러 가는데 말이죠. 그래도 그때는 내 인생이 처량하다는 생각보다는 이제 졸업을 했으니 아르바이트 시간을 더 늘릴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떴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아르바이트를 늘린 저는 그렇게 모은 돈으로 애견 미용학원에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는 견습생 생활을 거쳐 학원 원장님 추천으로 강남에 있는 애견 미용샵에 취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당시 제가 일하던 샵은 밤 8시에 문을 닫았는데 하필 그날은 마감 후에 예약이 잡힌 거예요. 선배들은 다들 약속을 핑계로 빠져나갔고 막내인 제가 원장님 레이더에 잡히고 말았어요. 정원 씨, 미안하지만 수고 좀 해줘야겠다. 어지간하면 마감 후에는 예약 안 받으려고 했는데 단골 손님 부탁이라서 어쩔 수가 없었어. 그분 아드님인데 워낙 바쁜 분이라서 그때밖에는 시간이 안 된다시네. 솔직히 짜증이 났어요. 사실 저도 다음 날이 샵 휴무일이라서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놀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원장님은 제게 약속이 있는지도 묻지 않으시고 폭탄을 떠넘겼으니까요. 8시가 되자 다들 퇴근을 하고 결국 저 혼자 샵에 남게 되었어요. 예약 시간인 8시 30분이 지났는데도 예약 손님은 나타날 줄 몰랐어요.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누구 때문에 약속도 깨고 이 시간까지 이러고 있는데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야. 오기만 해봐라. 입을 툭 내밀고 툴툴거리고 있는데 그때 출입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애견 가방을 들고 가게 안으로 들어서는 남자를 보니 말문이 막혔어요. 너무 멋졌거든요. 수트핏이 정말 예술이었어요. 방금 전까지 툴툴거렸던 게 후회될 정도로 심장이 쿵쿵 울려댔어요. 은은하게 풍기는 향수 냄새까지 딱 제 취향이라서 감정을 숨기기 힘들더라고요. 커트를 하는 중간중간 제 눈은 남자의 왼손으로 향했어요. 결혼 반지를 끼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도 그럴 게 남편은 저보다 13살이 많았기 때문에 처음 봤을 때도 확실히 나이가 느껴졌었거든요. 다행히 손가락에 반지가 없는 걸 확인한 저는 몰래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후로도 남편은 매번 같은 시간에 예약을 했고 그럴 때마다 제가 홀로 샵에 남아 남편을 맞았어요. 해외 출장이 잦았던 남편은 면세점에서 사온 향수며 립스틱 선물을 자주 해주었는데 하나같이 고가 제품들이라서 조금 부담도 됐지만 은근히 기쁘더라고요. 혹시 이 사람도 내게 마음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희망도 생겼고요. 그렇게 반년쯤 지났을까요? 그날은 비도 오고 손님도 없어서 사장님이랑 선배들은 먼저 퇴근을 하고 저 혼자 마감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닫게 되었는데 막 간판 불을 끄던 그때 남편이 샵 문을 열고 들어온 거예요. 예약도 없었는데 말이죠. 평소와 달리 넥타이를 풀고 온 남편을 보니 왠지 설레더라고요. 뭐랄까? 제 또래 남자들한테서는 볼 수 없는 중후함과 안정감 같은 거랄까요? 아무튼 갑작스런 등장이었지만 기분은 좋더라고요. 집에 가다 보니 불이 켜져 있길래 들어와 봤어요. 정원 씨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운이 좋았네요. 혹시 시간 되면 나랑 한잔 할래요? 비가 와서 그런가 빈집에 들어가기 싫으네요. 손님이 아닌 이성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 싫었어요. 그래서 저 역시 술 생각이 나던 참이라고 둘러댔죠. 남편은 오랜 단골집이라면서 골목 안에 위치한 작은 이자카야로 저를 데리고 갔어요. 테이블도 몇 개 안 되는 협소한 공간이었지만 안주 구성도 그렇고 분위기 자체가 꽤 고급스러웠어요. 내가 알던 저렴한 이자카야와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샵이 아닌 술집이라서 그런가 평소와 달리 조금은 풀어져 있는 남편의 모습도 꽤 보기 좋더라고요. 나이 차이는 많이 났지만 대화를 하는데 전혀 막힘이 없을 정도로 얘기도 잘 통하고
시간 가는 게 아쉬울 정도로 좋았어요. 이후에도 남편은 퇴근 후에 종종 샵으로 찾아와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친해진 만큼 남편한테 받은 선물도 늘어만 갔어요. 매번 받기만 하는 게 미안해서 제 딴에는 거금을 들여 넥타이 핀을 선물하기도 했는데, 남편은 저를 만나러 올 때마다 그 핀을 하고 와주었죠. 그렇게 썸 아닌 썸을 타는 사이 우리 관계는 친구와 연인의 중간쯤에서 어중간한 사이로 지내게 되었어요. 조금 더 진도를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남편은 섣불리 선을 넘지 않더라고요. 나를 배려해서 그런다는 걸 알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하기도 했어요. 제가 남편에 비해 너무 기울어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자격지심도 한몫했죠. 그래서 하루는 친구한테 이런 상황을 얘기했더니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내 생각엔 나이 차이가 너무 나서 남자가 선뜻 용기를 못 내는 것 같은데 13살은 좀 심하긴 하잖아. 심하긴. 남자 연예인들 결혼할 때 보면 다들 10살은 기본으로 어린 여자랑 하던데 뭐. 그리고 직접 만나보면 그렇게 나이 차이 나는 걸로 안 보여. 어떻게든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싶었던 저는 친구한테 강요하다시피 어떻게든 우리 관계를 인연으로 포장하려 애썼어요. 알았어, 기집애야. 암튼 네 말대로라면 남자도 너한테 관심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 관심도 없는데 남자가 그 비싼 선물을 하진 않을 거 아니야. 막말로 그렇게 재력도 있고 인물도 좋은 남자라면 주변의 여자도 꽤 따를 텐데 굳이 관심 없는 여자한테 정성을 들이겠니? 아마도 나이 때문에 선뜻 대시를 못하는 게 아닌가 싶다. 친구 말을 듣고 보니 그게 제일 설득력 있는 결론 같았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 내가 먼저 대시를 해버렸죠. 그런데 남자 반응이 좀 뜨뜨미지근한 거예요. 순간 내가 너무 앞서 나갔나 싶은 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고마워요. 먼저 용기 내줘서. 내 나이 정도가 되면 연애에 자신이 없어지거든요. 비겁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정원 씨가 좋으면서도 티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욕심내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정원 씨는 아직 한창 젊으니까 나보다는 젊고 대화도 잘 통하는 젊은 친구가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정원 씨한테 남자친구 생겼다는 말을 들으면 선뜻 축하한다는 말도 못 해줄 것 같은데도 말이죠. 그깟 나이 차이가 뭐가 중요해요. 그리고 난 내 나이 또래 남자들한테 관심 없어요. 이 전무님처럼 같이 있으면 안심이 되는 남자가 좋다고요. 그러니까 빙빙 돌리지 말고 확실히 대답해 주세요. 저랑 사귈래요? 남편은 앞에 놓인 잔에 담긴 술을 단번에 마시고는 결심이 섰다는 듯 사귀자고 말해주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손님과 점원으로 만난 지 8개월 만에 사귀게 되었어요. 본격적으로 사귀기 시작하자 남편은 전보다도 더 과한 선물들을 보내주었어요. 샵으로 꽃바구니도 보내주고 옷과 신발, 명품 백도 척척 안겨주었죠. 직장 동료들은 다들 부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는데 난생 처음 사람들한테 부러움을 사고 있다는 사실에 왠지 모를 승리감도 느끼게 되었죠. 23살, 쉽게 누리지 못하던 값비싼 문화생활부터 드라마에서나 보던 고급 레스토랑과 루프탑도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 처음 접할 수 있었어요. 하루아침에 제 투성이 신데렐라에서 왕비로 승격된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반년 가까이 연애를 해오던 어느 날 남편은 제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먼저 대시를 할 정도로 우리 연애에 공격적으로 나섰던 저였지만 막상 결혼하자는 말을 듣고 보니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아무래도 제 처지가 좀 그랬으니까요. 제가 프로포즈를 받고도 평소와 달리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다물고 있자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짧은 탄식을 내뱉었어요. 그 모습에 괜히 미안하더라고요. 문제는 난데 괜히 남편이 자기 탓을 하는 것 같아서 가만히 있을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 제가 고아라는 사실을 말했어요. 10살 때 집을 나간 아빠 때문에 엄마랑 고생을 했던 것과 남편의 빚을 갚느라 고생만 하던 엄마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시고 그때 받은 엄마 목숨값으로 아빠의 빚을 청산하고 그렇게 세상에 혼자 남겨졌다는 것까지 모두요. 내 사정을 다 들은 남편은 말없이 저를 안아주었어요. 커다란 손으로 머리를 쓸어주며 수고했다고 대견하다고 말해주었죠. 그리고는 이제부터 자기가 남편이자 아빠이자 엄마가 되어 나를 지켜주겠다고 말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엄마가 세상을 떠나신 이후 그 누구도 저를 지켜주겠다 나선 사람은 없었거든요. 가난해서 부모 없는 고아라서 누르고 밟으려 드는 사람들만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나와는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은 남자가 내 바람막이가 되어주겠다고 하니 실감이 안 났어요. 그래서 얼떨떨한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였어요. 다음 날이 돼서야 지난 밤에 있었던 일이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걱정이 시작됐죠. 결혼이 우리 두 사람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요. 솔직히 어느 시댁에서 저 같은 조건의 며느리를 환영해 주겠어요. 게다가 제 남편 정도면 집안 좋고 능력 있는 여자들도 많이 따를 텐데요. 연애할 때는 생각 못했던 것들이 막상 결혼을 눈앞에 두니 하나 둘 튀어나오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돌아가셨던 순간보다 시댁 방문을 앞둔 순간이 돼서야 내가 진짜 고아가 됐다는 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나를 며느리로 받아주실까? 시댁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제 머릿속에는 온통 이 생각뿐이었어요. 시댁은 연예인들이나 돈 많은 기업인들이 주로 산다는 강남의 어느 부촌에 위치해 있었어요. 드높은 담벼락 앞에 서니 온 몸이 얼어붙는 것 같더군요. 나 같은 게 이런 집에 며느리로 들어가겠다는 꿈을 꿔도 되나? 내가 과한 욕심을 부리는 것만 같아서 미안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시어머니는 흔쾌히 결혼을 승낙해 주시지 뭐예요. 대신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 사기한테는 미안하지만 결혼식은 가족끼리 조촐하게 치르도록 하자. 우리 같은 사람들은 결혼식도 꽤나 이슈가 되기 때문에 분명히 너희 집안까지 파고들 테고 그러면 너희 부모님도 불편하지 않겠니? 어머님, 실은 저는 부모님이 안 계세요. 아버지는 제가 10살 때 집을 나가신 이후로 연락도 안 되고 어머니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죄송합니다. 순간 어머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게 제가 고아라는 사실을 반기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땐 제가 어머님 표정을 잘못 읽은 거라고 생각하고 넘겼지만요. 그래? 얘는 참, 그게 어디 네가 사과할 일이니? 사람 목숨은 하늘에 달려있는 건데. 그래, 그럼 식을 어쩐다? 평생에 한 번뿐인 결혼인데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없고.
그러자 남편이 나서서 둘이 해외에 나가서 단둘이 식을 올리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제 손을 꼭 잡아주는데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단단한 울타리 안에 서 있는 것처럼 걱정보다는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파라다이스 같은 멕시코의 칸쿤 해변에서 낭만적인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되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정식 결혼식은 아니었고 노을진 해변가에서 서로 반지를 교환하는 정도였죠. 그래도 그 순간을 남기고픈 마음에 근처 카페 직원에게 부탁해 사진 좀 찍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분이 모두 조작을 잘못하는 바람에 사진이 아닌 13초짜리 동영상만 남게 되었어요. 못내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날 어머님이 마련해 주신 신혼집으로 갔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마치 영화 세트장에 온 것처럼 넓은 공간에 고가의 가구들로 잘 꾸며져 있더라고요. 제가 혼수를 준비하겠다고 하는데도 굳이 어머님이 알아서 해주시겠다고 하시더니 제가 혼수를 해왔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만큼 제 수준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날 정도로 멋진 집이었어요. 부모도 없이 2천에 50짜리 월세집에서 살던 내가 멋진 남자와 결혼해서 하루아침에 영화 속 주인공처럼 신분 상승을 한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월세 걱정도 없고 가스비가 아까워 냉방에서 전기장판을 깔고 잘 필요도 없고 여름엔 그 큰 집에서 하루 종일 에어컨 바람 쐬며 살게 되었으니까요. 이런 안락한 삶은 내 인생을 통틀어 처음이라서 하루하루가 마치 꿈을 꾸는 것만 같았어요. 딱 하나, 시어머니가 집안 사람들 모임에 저를 참여시키지 않는다는 것만 빼면요. 남편은 그걸 오히려 어머님이 저를 감싸느라 그러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집안 사람들 겉으로 고상한 척 하지만 알고 보면 다 속물들이야. 돈 앞에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데 도 같은 사람들이지. 어머니는 정원이 널 그런 인간들 사이에 밀어넣고 싶지 않으신 거야. 일종의 배려지. 그러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 솔직히 남편의 그 말을 믿고 싶었지만 그러면서도 온전히 의심이 가신 건 아니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결혼식도 우리 둘이서 하게 하고 집안 행사에도 참석시키지 않는다니. 좋게 포장하면 제가 상처받을 걸 어머님 선에서 차단하는 거라고 하겠지만 이건 누가 봐도 제가 창피해서 그러시는 거라고 밖엔 생각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없이 결혼 승낙은 해주셨지만 그 집 사람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무언의 거절이 아닌가 싶더군요. 저를 기죽이고 초라하게 만들어서 내 발로 뛰쳐나가게 하려는 시나리오 말이에요. 그런데 제 예상과 달리 시어머니는 저를 내쫓으려고 혈안이 된 분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결혼 후 일을 그만두고 집에만 있는 저를 생각해서 쇼핑도 데리고 다니시고 전시회를 핑계로 저를 불러 바람도 쐬어주셨거든요. 거기다 호칭조차도 시어머니가 아닌 엄마라고 부르게 하셨고요. 나는 시어머니라는 호칭에 거리감 느껴져서 싫더라. 말로는 며느리도 딸이라고들 하면서 왜 호칭부터 거리감 느끼게 그렇게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어. 나는 딸도 없고 넌 이제 내 딸이나 마찬가지니까 나를 엄마라고 불러주면 어떻겠니? 그동안 부모도 없이 혼자 외로웠을 텐데 내 품을 내어주고 싶어서 그래. 어떻게 날 엄마로 불러주겠니? 말씀은 감사드리지만 그래도 어떻게 그래요. 그러면 엄마 말고 시엄마는 어떨까요?
요즘 제 또래 친구들 중에는 그렇게도 많이 부르는데요. 그러자 어머님이 서운한 티를 내시며 그러셨어요. 너는 꼭 나랑 선을 그어야 마음이 편한 거 보구나. 그렇게 호칭에 시자를 붙이고 싶다면 내가 어쩌겠니? 부르는 사람 마음인걸. 내가 너무 마음이 앞서서 널 불편하게 한 모양이다. 그래, 그냥 너 편한 대로 해라. 아니에요, 어머님. 아니, 엄마. 제 생각이 짧았어요. 그럼 앞으로 엄마라고 부를게요. 처음엔 어색하고 입에 붙지 않아서 실수도 많이 했지만 자주 엄마라고 부르다 보니 금세 그 호칭이 입에 붙었어요. 어머님이랑 머리를 하러 가서도 자연스레 엄마라고 부르게 됐고, 어머님이 자주 가시는 편집샵에서 쇼핑을 할 때도 엄마라고 부르며 따라다녔어요. 그랬더니 점원들도 시어머니와 저를 모녀 사이로 오해를 하게 되었죠. 호칭에 어쨌든 어머님과 제가 고부간이 아닌 그 이상의 관계가 된 건 사실이라서 딱히 그 오해를 해명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머님이랑 보기로 약속했던 전시회가 있어서 어머님을 만나러 미술관으로 갔어요. 전시 관람 이후 어머님과 함께 움직여야 할 것 같아서 일부러 차를 두고 택시를 타고 나섰죠. 그런데 약속 장소에 도착해 보니 웬일로 어머님이 택시를 타고 오셨더라고요. 엄마, 왜 차를 안 가져오시고 택시를 타셨어요? 김 기사님, 오늘 출근 안 했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약간 당황한 표정으로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내가 김 기사한테 심부름을 시킨 게 있어서 차는 딴 데 가 있다. 너 만나는데 굳이 차 가지고 갈 거 없다 생각했지. 에이, 그럼 저한테 전화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랬으면 제가 차 끌고 엄마 모시러 갔을 텐데요. 전 또 일부러 차도 놓고 왔는데요. 그래, 내가 다음에는 너한테 먼저 연락해 주마. 무슨 날씨가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다. 딸, 일단 들어가자. 저는 어머님 손에 이끌려 미술관으로 들어갔어요. 전시회를 보고 미술관 안에 있는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데 어머님이 불쑥 항공권을 내미시더라고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 머리도 식힐 겸 괌으로 여행이라도 다녀와라. 발권은 해놨으니까 엄마 카드 가지고 가서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고 싶은 것도 실컷 사. 자, 일단 항공권 받아라. 네 남편도 같이 가면 좋겠지만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도저히 짬이 안 난다니 어쩌겠니. 나라도 같이 갈까 했는데 기왕 머리 식히러 가는 거 옆에 내가 있으면 오히려 방해가 될까 싶어 관뒀다. 마음이 편해야 애도 빨리 들어설 거 아니니. 그러니 몸과 마음을 정화한다 생각하고 가서 푹 쉬고 오너라. 딱히 혼자 여행을 가고 싶은 생각은 없었지만 결혼 초부터 손주 소식을 기다리는 어머님이 어떤 의미로 여행을 보내주시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절할 수 없었어요. 엄마, 매번 감사드려요. 엄마 말씀대로 여행 가서 편히 쉬다가 올게요. 어머님이 주신 항공권은 이코노미도 아닌 비즈니스석이었어요. 며느리 혼자 여행 보내는 것도 쉽지 않은 결정일 텐데 굳이 비싼 항공권으로 해주시는 걸 보니 어머님이 정말 저를 많이 아껴주시는구나 생각했어요. 거기다 여행 가서 사용하라며 카드까지 주시니 고마워서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어머님을 한때나마 의심했던 게 죄송할 정도였죠. 어머님은 친구분이랑 미술관에서 만나기로 하셨다고 해서 저만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막 미술관을 빠져나왔는데 마침 건너편에 택시 한 대가 서 있더라고요.
택시가 잘 다니지 않는 길인데 누군가 타고 내린 차인가 보다 했어요. 날도 더운데 운이 좋았죠.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 어머님이 여행 가라고 항공권을 주신 얘기를 했어요. 글쎄, 비즈니스석으로 끊어주셨더라고요. 근데 여보, 나 정말 여행 다녀와도 돼요? 7박 8일이나 되는데 자기 혼자 괜찮겠어요? 내 걱정 말고 마음 편히 다녀와. 어머니께서 모처럼 생각해서 준비해 주신 여행인데. 여보, 나 바로 회의 들어가야 해서 이만 끊어야겠어. 남편 허락도 받았겠다. 가벼운 마음으로 휴대폰을 백에 넣으려고 하는데 그때 기사님이 갑자기 택시를 세우더라고요. 신호에 걸린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러더니 도무지 알 수 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손님, 그 항공권 당장 찢어버리세요. 내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손님은 지금 시어머니랑 남편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네? 아니 기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기사님이 우리 어머님이랑 남편을 어떻게 한다고 그딴 소리를 하시는 건데요? 정말 이상한 분이시네? 자꾸 이상한 소리 하실 거면 저 여기서 내릴게요.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놓곤 막 차에서 내리려는데 기사님이 차문을 철컥 잠그더라고요. 그 순간 온 몸에 털이 쭈뼛 서면서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말로만 듣던 택시 강도인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어진 기사님의 이야기를 듣고는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2년 전 세상을 떠난 내 딸도 손님처럼 그 인간들한테 당했습니다. 남편이라는 그 작자 애까지 있는 이혼남이에요. 손님이 집 비우는 기간 동안 집에 딸 데려와서 함께 지낼 겁니다. 미국에 있는 기숙학교에 다니는 딸이 방학 때마다 한국 들어오거든요. 내 말을 못 믿겠다면 항공권에 적힌 출국날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미친놈이 떠드는 소리라고 생각해도 좋은데 속는다 셈 치고라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쪽이 죽은 내 딸처럼 가여워서 이러는 거니까. 택시기사는 딸이 죽은 이후 남편과 시어머니 뒤를 밟아왔다더군요. 아내랑 이혼하고 쭉 떨어져 살았던 기사님은 뒤늦게 아내가 세상을 떠난 것과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대요. 그래서 먼 발치에서나마 딸아이를 지켜보려고 일부러 퇴근 시간에 맞춰 딸의 직장 앞에서 서성대기도 하고 회식 후 술에 취한 딸을 태워주기도 했다더군요. 술에 취한 딸과의 대화를 통해 남편감이 뭐하는 사람인지 결혼식은 언제인지 떠보던 기사님은 뜻밖의 얘기를 듣게 된 거죠. 결혼식도 단둘이 해외에서 한다고 하고 친인척들한테도 알리지 않기로 했다는 등 석연찮은 구석이 한둘이 아니었지만 딸은 돈 많은 남자의 선물 공세에 홀려 그런 것들은 신경도 안 쓰는 모습이 걱정이 됐던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결혼하고 반년도 안 돼서 딸은 심각할 정도로 초췌해졌고 시어머니 손에 이끌려 여러 곳의 산부인과를 끌려다니다가 불임 판정을 받고는 그 집에서 버려졌다고 했어요. 처음부터 아들 손주 볼 욕심에 부모 없고 형편 어려운 젊은 여자 꼬셔서 대리모로 쓰고 버릴 생각이었던 거예요. 불임 판정받고 병원에서 나오던 날 그 옆에 내가 내 딸을 주차장에 빼버려 두고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씨바지라고 합니다. 애 못 낳는 씨바지를 어디다 써먹냐고 주차장 바닥에 쓰레기 버리듯 버리고 갔다고요. 그 인간들이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심지어 내 딸하고 그 집 아들놈이 혼인신고도 안 돼 있어서 내 딸은 법적으로도 아무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혼자 정신 나간 사람 취급받고 방 안에 틀어박혀 지내다가 세상을 떴습니다. 손님,
나보고 미친놈이라고 해도 좋으니까 제발 딱 한 번만 믿어봐요. 딸 자식 앞세워보낸 애비 심정을 한 번만 믿어보라고요. 구구절절한 사연을 퍼대는 기사님을 보니 거짓말 같지는 않아 보였어요. 그래서 기사님 말대로 여행을 떠나는 척 연기를 하곤 다시 출국장을 나와 남편의 뒤를 밟았어요. 제가 출국장으로 들어간 사이 남편 뒤를 밟고 있던 기사님 연락을 받고는 남편이 있다는 곳으로 갔어요. 저를 배웅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야 할 남편이 같은 공항 입국장에 버젓이 서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도 함께요. 잠시 뒤 입국장 문이 열리고 핫팬츠를 입은 10대 소녀가 카트를 밀고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얼른 달려가서 그 소녀를 끌어안고는 볼에 입을 맞추느라 정신이 없더라고요. 우리 손녀딸 오는데 힘들지는 않았어? 할미가 우리 제니퍼 얼마나 보고 싶었나 몰라. 세상에 글쎄 키 더 큰 거 봐. 진짜 그 사이 키가 많이 컸구나. 몇 년 지나면 아빠랑 어깨 동무해도 되겠는걸. 카트는 이리 줘. 아빠가 끌고 가서 차에 실어 놓을게. 제니퍼는 할머니랑 천천히 주차장으로 와. 남편은 신난 표정으로 카트를 끌고 갔어요. 시어머니는 손녀딸과 팔짱을 끼고는 싱글벙글하며 걸어가더군요. 기사님이 했던 말이 전부 사실이었어요. 그걸 제 눈으로 확인하고 나니 맥이 풀려서 한 발자국도 못 걷겠더라고요. 그런 제가 안쓰러웠는지 기사님은 옆에서 제 팔을 잡아주셨어요. 기사님 택시에서 앉아 한참을 숨을 고르던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집으로 향했어요. 저 혼자 집에 쳐들어가겠다고 하니까 기사님이 걱정된다며 같이 가주시겠다고 하더군요. 남한테 그런 도움까지 받고 싶지는 않았지만 솔직히 겁도 나는 터라 기사님과 함께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카드키로 현관문을 열자 안에서 시끌벅적한 웃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내 인생은 시궁창에 처박아 놓고 지들은 좋다고 깔깔대는 게 역겹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복도를 따라 거실로 갔더니 세 사람이 소파에 앉아 수다를 떨고 있더라고요. 아빠, 나 동생은 언제 생겨? 새엄마는 아직 못 만들었어?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새엄마는 무슨, 요즘 미국에서 유명한 연예인들은 다들 대리모 이용해서 애를 낳잖니. 그거랑 비슷한 거야. 새엄마는 아니고 제니퍼 동생만 낳아주는 사람이지. 어차피 애를 만드는 건 네 아빠씨니까. 한국에서는 그런 걸 씨바지라고 불러. 이제 우리 제니퍼도 다 컸으니 할미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그러게 네 엄마가 제니퍼 남동생 하나만 낳아줬어도 이 고생은 안 해도 되는데 너 낳고는 바로 이혼을 하는 통에 이런 생고생을 하고 있지 뭐냐. 그만해 엄마. 다 지난 일인걸. 이제 봐서 뭘 어떡해. 근데 정원이 걔가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혹시 딸 낳으면 그땐 어떡해? 어떡하긴 뭘 어떡해. 검사해보고 딸이라고 하면 수술시켜야지. 우리가 딸 갖자고 이 고생하는 거니? 네 할아버지가 아들 손주 데려오기 전에는 회사 안 물려준다고 하니 이 고생인 거 아니니? 아들 아니면 쓸모도 없는데 거지 같은 집구석 딸년 뭐하러 끼고 살아? 길가에 널리고 널린 게 여잔데. 그러니까 너도 너무 정주지 마라. 애 낳고 나면 바로 돈 쥐어주고 내보내라니까. 정말 인간들이 해도 해도 너무하더라고요. 지들이 뭐라고 한 사람 인생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건지 도저히 용서가 안 됐어요. 그래서 더는 듣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버럭 소리를 질렀죠. 당신들 정말 쓰레기였구나. 설마 했는데 어쩜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쓰고 버리는 일회용 컵이야? 애만 뺏고 내 쫓는다고?
누가 당신들한테 애는 낳아준대? 정말 생각하는 거 하나까지 최악인 쓰레기들아. 여보, 당신이 여긴 어떻게 온 거야? 분명히 추국장 들어가는 것까지 봤는데 왜 다시 돌아온 거야? 그리고 옆에 저 사람은 또 누구야? 이봐요, 당신 뭔데 내 집에 함부로 들어온 거야? 당장 안 나가? 남편은 애꿎은 기사님을 붙들고 실랑이를 벌였어요. 아마도 추잡한 집안일을 제 3자한테 들키기 싫어서 그런 걸 거예요. 내가 누구냐고? 네 연놈들이 죽인 강시연이 아빠다. 기억은 나냐? 네 놈이 정신병자 취급해서 이 집에서 내쫓은 내 딸 시연이 기억은 하냐고. 네 놈 때문에 내 딸이 죽었는데 네 놈은 또다시 젊은 여자 인생 망치려고 들어. 그깟 아들 하나 보자고? 너 같은 놈은 애비 될 자격도 없는 놈이야. 살 가치도 없는 인간 쓰레기라고. 비록 내 딸은 증거가 없어서 네 놈한테 순순히 당하고 끝났지만 이번엔 안 될 거다. 내가 그렇게는 안 놔둘 테니까. 기사님은 남편의 멱살을 쥐고는 흔들었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끼어들어 기사님을 밀쳐버렸죠. 그 바람에 기사님은 바닥에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어요. 이 거지 새끼가 어디서 내 아들 멱살을 쥐어? 어라, 이제 보니 니놈 얼굴 기억난다. 지 딸 죽었다고 우리 집에 찾아와 난동 부렸던 그 택시기사 맞지? 멀쩡한 사람 살인자로 몰아세우더니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었네. 그때 저놈을 깜빵에 쳐넣었어야 했는데 그걸 못해서 내내 찜찜했는데 잘 됐다. 이참에 니놈 콩밥이나 먹여줘야겠어.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 행패를 부렸으니 가택 침입으로 신고하면 되려나? 누구 마음대로 가택 침입이래요? 엄연히 제가 모시고 온 손님입니다. 어머머, 얘 말하는 거 봐라. 누가 보면 여기가 네 집인 줄 알겠다. 내 아들 집에 얹혀 사는 주제에 어디서 집주인 행세야? 뭐 그나마도 오늘부로 이 집에서 쫓겨날 처지지만 말 나온 김에 여기 있는 네 집 챙겨서 나가라. 이렇게 된 마당에 너도 이 집에 남아있기 힘들지 않겠니? 그러니 서로 좋게 좋게 끝내자고. 그 말씀은 이혼을 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거라면 걱정 마세요. 저도 이 사람이랑 더는 부부로 살 생각 없으니까. 당신들이 등 떠밀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의지대로 이혼할 겁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피식 웃으며 그러는 거예요. 이혼? 너 정신이 좀 이상한 애 아니니?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이혼을 해? 아들, 너 저 애랑 결혼한 적 있니? 엄마도 참, 내가 바보야. 또 결혼을 하게. 제니퍼 엄마랑 이혼할 때도 그렇게 진절머리를 쳤는데 내가 미쳤다고 결혼을 또 하겠냐고. 그리고 결혼이 애들 장난이야? 제가 뭐 볼 게 있다고 내가 저런 애를 아내로 들여. 결혼도 급이 맞아야 하는 거지. 정원아, 안 그러니? 설마 예전에 쓴 혼인신고서 믿고 이렇게 까부는 거라면 안 그러는 게 좋을 거야. 그거 내가 그날로 찢어버렸거든. 넌 그냥 내가 던져주는 선물 받으면서 필요에 따라 움직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이렇게 과욕을 부릴 줄은 몰랐네. 주제 파악도 못하고 말이야. 잘 들었지? 넌 서류상 어디에도 내 아들이랑 얽힌 자국이 없는 애야. 막말로 니들이 결혼식을 했니? 뭐를 했니? 심지어 나 자주 가는 헤어샵이랑 드레스샵에 가서 물어도 마찬가지일 거다. 그 사람들 중 누구도 너랑 나를 고부간이라고 들은 사람은 없으니까. 이제 네 처지가 어떤지 알겠지? 그러니까 긴 말 할 거 없이 짐 싸서 나가. 기사님 말씀대로 이 인간들은 처음부터 제 혼인 흔적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더라고요. 결혼식을 둘이서 따로 하게 한 것도 그런 계획이 일부였던 거예요. 결국 그날 저는 짐을 싸들고 그 집을 나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1년 뒤 저는 그 모자로부터 엄청난 위자료를 받았고
남편은 결혼 사기죄로 6개월 실형을, 시어머니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어요. 재판 과정에서 관건은 저희 부부의 혼인 유무였는데 생각지 못한 동영상 하나가 증거로 채택돼 큰 역할을 했지 뭐예요. 그건 바로 신혼여행 중에 현지 카페 직원이 스틸샷인 줄 알고 잘못 찍었던 13초짜리 동영상이었어요. 그 동영상 안에서 남편이 제게 결혼 반지를 끼워주며 우리 방금 결혼했어요 라고 하는 말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거든요. 게다가 해변에서 물놀이를 하던 사람들이 결혼 축하 인사를 건네는 장면도 담겨 있었고요. 남편은 생각지도 못한 증거 앞에 할 말을 잃더군요. 그리고 기사님이 지난 2년 동안 남편과 시어머니를 추적하며 얻은 사진들, 그리고 죽은 기사님의 딸의 일기도 재판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 재판을 통해 저와 기사님은 동병상련의 아픔을 위로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피는 한 방울도 안 섞였지만 아빠와 딸처럼 서로 의지하게 되었거든요. 승소 판결을 받고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기사님 딸의 납골당이었어요. 사랑에 속고 비참한 결말을 맞았던 그분 앞에서 기사님은 한참을 울먹이시더라고요. 죽은 딸 앞에서 늦은 속죄를 하는 기사님을 보면서 혹시 내 아빠도 어디선가 이런 마음으로 살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빠를 미워했던 마음을 이제는 놓으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과거의 불행에 붙잡혀 살지 않고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신경을 쓰려고요. 그래야 제 인생에 진정한 행복이 오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가족들과 행복한 하루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